오늘 여기 할 차례라고요. 페이지는 25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별표 3개고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데가 여기에요. 저당 상환 방법. 그래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 해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먼저 우리 교재는 원리금이 앞에 나와 있는데 한 페이지 넘기시면 원금 균등이 먼저 나와 있어요. 거기부터. 근데 이거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 조건대로 하면은 융자 금액은 이제 1억이고요. 요렇게 이자율은 10%, 기간은 10년, 그 다음에 매년 상환 조건이고요. 저당 상수가 이자율 10%, 기간 10년 있을 때가 1.627로 24승 한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240승 한 거는 요걸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원금 균등하고요, 원리금 균등하고 체증식의 기본적인 가정은 다 고정이자율을 전제로 해요. 이자율은 다 고정이자율이다. 원금 균등 분할 사업 방식은 제목대로 이거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이에요. 분할하는데 얘를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체감식이라고. 이거를 출제자들이 지문으로 써요. 체감에 대해서. 왜냐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하게 상환한다는 얘기잖아요. 체증 그러면 체증은 원리금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원금 균등이니까 제목에서 원리금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매기간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이, 즉 원리금이 점점 감소하는 구조예요. 그죠? 그러면 뭐를 구해야 되냐면 원금을 구해야 되죠. 원금은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누어서 구하는 거예요. 납입 횟수로. 그러니까 납입 횟수를 적용하는 거는 지금 빌린 돈이 1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건이 몇 년이에요? 10년이고 매년 상환 조건이죠. 매년이면 이거 10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매월 상환 조건이면 12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상환 조건에 따라 이게 나누는 게 틀리니까 그래서 납입 횟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을 1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1000만 원 나오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500이 아니겠죠. 1000이겠죠. 이런 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지겠죠. 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받자마자 상환하는 건 아니죠. 1년이 경과이지 상환하니까 1년이 경과 시점부터 원금은 1000만 원씩 상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년 차가 됐을 때 이자도 포함하겠죠. 이자는 얼마? 1000만 원. 그럼 두 개 합한 원리금이 얼마예요? 자, 그러면 1년 차가 되는 그 마지막 그 달에 보면 잔액이 1억이 아니겠죠. 1000만 원 상환했으니까 잔액이 얼마? 9천. 그러면 2년 차가 됐을 때 또 상환 들어가겠죠. 원금은 그대로 1000만 원, 이자는 900만 원. 이자는 잔액에 부과하는 거니까. 그러면 두 개를 합한 원리금 얼마가 돼요? 네, 1900. 그러면 3년 차가 되기 전에 2년 차 말의 잔액은 이제 9천에서 1000 갚았으니까 얼마? 8000. 그럼 여기에다 이자가 800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상환
원리금이 1000 얼마 8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원금은 어떻게 돼요? 이자는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한 원리금이 체감하죠.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런 구조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힘들게 이거 그림 그려갖고 설명했냐면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은 내용이 간결해지는데 얘하고 얘하고의 비교가 문장에 나오게 되면 얘는 원금이고 원리금이잖아요. 근데 순간적인 착각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틀릴 때가 있어요.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원리금은 융자 금액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네, 저당상수를 곱하면 되죠. 근데 융자금이 우리가 1억이잖아요. 거기 나온 대로 얼마를 줬냐면 0.1627을 줬어요. 이거. 그러면 1억에다 0.1627을 곱하게 되면 1627만 원 나오겠죠. 네, 그러면 얘는 원리금에 대한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원리금이 균등한 상환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1년차가 됐을 때 이자는 얼마를 차지하겠어요? 이자는 1000만 원이죠.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1627만 원에서 이자를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원금 상환분이 627만 원이 되죠. 그렇죠. 이런 구조죠. 그럼 1년차가 됐을 때 잔액이 얼마 남겠어요? 그러면 거기 나온 대로 9373만 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2년차가 됐을 때 다시 또 1627만 원의 상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얼마가 되겠어요? 937만 원 되겠죠. 잔액이 이거니까. 처음에는 잔액이 이거니까 10%니까 이건데 예, 남아있는 잔액이 10%를 적용하니까 얘가 937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분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게 690만 원 이렇게 증가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2년차가 됐을 때 우리 교재에 보면 잔액이 8,683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도 똑같이 원리금은 1,627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돼요? 잔액에 부과하는 거니까 868만 원이 이게 이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분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가 759만 원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원리금은 균등해요. 이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돼요? 예,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대출 기간이 만기가 될 때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요.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간이 가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그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를 놓고 우리가 비교할 때 아, 1회차 불이백이 있죠. 첫 번째. 불이백은 어느 게 커요? 원금이 크잖아요. 숫자로 지금 확인했잖아요. 이게 1회차 월 불이백이 원리금이 크다. 이렇게 틀리게도 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1회차에서 뭐는 똑같냐면 이자 지급액은 같아요. 이자는 얘도 얼마예요? 1000. 얘도 얼마예요? 1000이죠. 대출 조건이 같으니까. 그렇죠? 초기 상환액은 어느 게 크겠어요? 당연히 원금이 크죠. 원금은 이게 균등하게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출 중간에 저당 잔액이 있죠. 남아있는 돈. 네, 어느 게 더 많이 남아있어요? 얘가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상환이 더디게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했을 때 있죠. 어느 게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이 단어 하나 더 끼운 거예요. 그냥 같은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만기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납부액의 크기는 어느 게 커요? 원리금이 크죠. 얘가 이자를 더 많이 낼 테니까.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는 것보다 얘로 대출받는 게 이자 부담이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출 초기에 총부채 상환 비율의 크기 있죠. 어느 게 커요? 총부채 상환 비율의 크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얘가 크잖아요. 얘가. 총부채 상환 비율 아시죠? 연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원리금이 어느 게 커요? 둘 다. 둘 중에. 얘가 크잖아요. 원리금이. 원금이. 원금이 크니까 당연히 이 비율도 커지죠.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는 거니까. 얘는 2천이잖아요. 첫해 원리금이. 얘는 1627만 원이잖아요. 같은 조건이면 얘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 원금이 더 크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면 둘 중에 어느 게 초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겠어요? 원리금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얘가 초기에 상환의 부담이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교재에 그 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표가 양쪽 다. 그러니까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이게 문장으로 구성이 됐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주 인용이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255쪽에 가면 차증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차증식이 들어오면, 이거는 더 간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차증식 또는 점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도 대출 조건이 같으면 1회차에 이자가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얘는 1년차 될 때 상환하는 원리금이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첫 해 원리금 만약에 800을 상환하면 이 800은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환을 하면 은행에서는 원금에서 공제해줘요? 아니면 이자를 공제해요? 이자부터 공제하겠죠. 원금부터 빼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00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요 200이 이 잔액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출 원금보다도 초기에 대출 잔액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걸 부의 상환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의 상환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다? 차증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주로 현재보다는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젊은 세대 있죠. 거기에 부합되는 방식이라도 얘기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개발업자들이 분양을 촉진할 때 이런 방식으로 융자를 알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이 있죠. 단기간에 양도 차익만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초기 상환 부담이 큰 얘보다는 얘를 선호하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초기 상환액이 제일 적겠어요? 얘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 세 개를 놓고 비교하면 간결해져요. 얘가 있으니까. 셋 중에 어느 게 초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겠어요?
얘가 제일 유리하죠. 얘가 상환이 제일 더디게 이루어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주로 얘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오답을 유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자, 저당 지불액이 이제 원리금일 때요. 자, 시간이 경과할수록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네, 비중은 초기는 얘가 제일 커요. 원금 균등이. 그 다음에는 얘가 커요. 원리금이. 그 다음에는 얘가 큰 구조예요. 체증이.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는 차입자의 소득에서 상환액의 부담이 제일 큰 거는 뭐가 된다? 원금, 원리금, 그 다음에 체증식. 근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바뀌게 되겠죠. 얘는 점점 커지는 구조니까. 얘가 제일 작아지는 구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초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하시면 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다고 그랬을 때 저당 잔액 있죠. 네? 갚고 남은 거. 네. 그러면 저당 잔액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제일 작아지는 건 원금 균등이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원리금이. 그럼 가장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애는 누가 되겠어요? 그게 체증식이 되겠죠. 요거를 기초로도 출제를 해요. 그림이 여기에 원서에 있는 거니까 번역해서 출제자들이 이걸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게. 자, 초기에,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소득에서, 그쵸?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제일 큰 게 뭐냐? 상환액이 제일 큰 게 원금 균등일 거 아니에요. 대출 중간에 대출 잔액이 가장 작은 게 뭐냐? 원금 균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다 원금 균등이었다고요. 기업과 니은의 올바른 답을 골라라 했을 때. 그래서 그림 기준에서 이 정도를 숙지를 하시면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이렇게 그려봐야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확인하면서 그래서 일부러 교재에 있는 예대로 그대로 해드린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래서 여기가 이해가 되면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100% 맞출 수 있어요. 100%. 259페이지 가보세요. 259페이지 가면 하단에 2번 문제 있죠. 네? 자,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네. 26회 하니까 재작년에 나온 건데 기억해 보면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이 원금보다 크다. 아까 해봤잖아요. 상환 첫 해 상환액은 어느 게 커요? 원금이 크니까 기억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1, 2, 3번이 답이 아니라고요. 기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니은을 봤더니 체증식은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틀렸잖아요. 그럼 답이 5번이라고요. 4번은 니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문제는 되게 쉬운 거라고. 간결하게 주는 거라고. 그렇죠? 그럼 디귿에 가면 원금 방식의 경우는 매개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식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체감식이라고. 그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의 방식의 경우는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아까 했잖아요. 이자는 얘는 줄어드는데 원금 상환은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얘가 증가하잖아요. 원금은. 네? 괜히 적어주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같이 해서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요. 자, 255쪽에 가면요. 거기 중간에 기타 상환 방법이라고 있죠. 만기 일시 상환까지는 뭐 인식하셔도 돼요. 만기 일시 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만기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 상환 저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예, 요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요. 이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잔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인데 근래는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참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역저당이라고 있죠.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그 보금자리론이 그게 일반 모기지론이죠. 그렇죠? 근데 왜 표정이 어두우신 거예요? 모의고사 보라고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아는 체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기 시험장에 시험 보러 안 갈 거예요? 시험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보러. 뭘 이렇게 자꾸, 아니, 지금 4월이잖아요, 그죠? 아니, 뭐 수장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공부 안 했는데 왜 점수는 높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죠? 진실이 드러날까봐? 절대로 모의고사 성적은 집으로 개별 통지 안 해요. 수심 배우자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보면 돼요. 그리고 보면서 부족한 걸 보완을 해야지 다음 달 5월 달에 모의고사 보면 이제 그때부터 성적을 올리는 걸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학계론에서 뭘 바라겠어요, 이거. 우리가 이거 수업하면서, 그죠? 중간에 공백도 좀 있었고, 그죠?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백이 있어갖고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위안을 삼고 그냥 편하게 보면 되고 5월 달부터 4월에 나온 점수 기준에서 4개씩만 더 올리자고 생각하면 돼요. 10점. 10점. 10점이면 딱 4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4월 시험은 개수에 치중하지 마시고 한번 상견례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5월 달부터 4월 기준에서 몇 점씩 올리는 걸로 10점씩 올리는 걸로 그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표정 풀고요. 여기서 보면 표정이 번뇌에 휩싸인 그런 표정인 거예요. 또 학계론생이 또 다 가서 접수한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신청이 돼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이걸 봐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배우자 면담 이런 건 없어요. 학원장이. 부인께서는 아무리 봐도 한 3년은 걸리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새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냥 편하게 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편하게. 그리고 틀린 거 가지고 선생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력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대꾸가 없는 거 봐서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일반 모기지론이 있어요. 그죠? 일반 모기지론은요. 시간이 경과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이 가치 대비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죠? 이렇게 상환하니까 잔액이 점점점 줄어드는 구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영모기지론 있죠.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영모기지론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유래가 왜 유럽의 프랑스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했을 때 여기 소유자한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소유자가 사망하면 이 집을 취득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변형이 돼서 난 게 지금 영모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가면 가치가 상승할 때 대출 잔액이 여기에 육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금이 점점점 증가하죠. 여기는 대출금이 점점점 감소하는 방식이고. 그렇죠? 그게 역저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금리가 있어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는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 있죠. 그 이자율이 만기가 될 때까지 균등하게 동일하게 우리가 제시되는 것이 그게 고정이자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가 있고요. 변동이자율이 있을 때 어느 게 더 유리한 방식이냐 이 기준은 없어요.
근데 통상 경제가 안정이 돼 있고 소득이 안정이 돼 있으면은 얘가 조금 낮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고정금리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변동금리가 많죠. 변동금리가 왜냐하면 초기이자율이 싸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고정이자율은 얘하고 비교하면 대출 조건이 같을 때는 얘가 더 높아요. 얘는 왜냐하면 이자율 위험이나 인플레 등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죠. 고정금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품이 변동금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동금리는요. 대출 이자율이 기준금리하고 무슨 금리? 가산금리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얘는 사전에 약정한 대로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율을 조정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럼 뭐를 조정한다 그랬어요? 기준하고 가산이 있으면 뭐를 조정한다?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CD 유통수익률을 쓰거나 또는 코픽스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고요. 얘들을 대출금리라고 그러면 틀려요. 그죠? 대출금리가 아니니까. 얘는 무슨 금리? 기준금리. 출제자도 그걸 착각해갖고 이걸 대출이자율이라고 표현했다가 이신청 들어가서 복수정답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현재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정도.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변동이자율로 대출해 줬을 때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다. 차입자에게. 그죠? 예, 그런 것까지는 시험에서 인용을 하니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변동이자율 대부 방법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변동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은 이자율 변동의 부담을 상당 부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고정이자율 그 방법에 비해서 큰 것이 일반적이서 따라서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돼 있죠. 그게 영문상에 보면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돼 있는데 캡이 모자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조정할 만한 요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0.25%포인트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상한선을 설정해 주는 거야. 만약에 금리를 낮춰도 이 수준 이하로는 낮추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 상한에 따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죠. 요 상하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 자,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264페이지에 가면 저당의 유동화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해보시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저당의 유동화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되기 위해서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저당 유동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근데 이게 융자를 받으면은 뭐가 설정이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 민법상에서 소유권과 저당권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에? 있다, 없다? 빨리 신중하게 대답하세요. 민법선생님한테 전화할 거예요, 틀리면. 에? 우리 민법에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뭘 착각하시냐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당권만 띄어서 거래할 수 있냐 이거예요. 따로 상품처럼 유통이 되느냐 이거예요. 유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물권은 본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저당권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얘를 현금화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당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유동화할 수 있게 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당권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이런 것들 있죠. 요 중에서 현금 흐름화 가능한 날들은 다 유동화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당의 유동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면 이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면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저당 유동화의 어떤 이제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은행이 있을 때요.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 또 다른 불특정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성 자금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대출을 하고 나면 은행에서 확보하고 있는 거는 저당권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빚이죠. 부채잖아요. 찾으러 오면 줘야 되니까. 근데 단기 자금을 장기로 전환시켰으면 유동성 문제가 걸리죠. 그러면 얘네는 장기 대출을 못 해주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을 매매할 수 있다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추가 대출도 되고 예금 찾으러 온 사람에게도 예금 지급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은행에서는 고객이 맡긴 예금 중에서 한 1,000억을 조성을 해서 1인당 1억씩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저당권이 1억짜리 1,000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팔면 다시 1,00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추가 대출해주면은 다시 1,000개 저당권 생기면 또 팔면 현금 1,000억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겠죠. 예, 그게 이제 저당의 유동화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거기 저당 유동화의 개념이 있죠. 개념에 보면 단가로 2번 있죠. 예,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런 저당 유동화에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라고 돼 있는데 전제에 대한 거는 거기 저당 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만약에 가만있어 봐. 우리 앞에 처녀가 성이 뭐였지? 그래 이처녀. 이처녀가 농협하고 이제 거래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우리 이처녀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제 여기 학원에 처녀가 둘이 있는데 그 한 처녀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걱정인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아니 성격은 씩씩한 것 같은데 솔직하고 왜 안 나왔어? 어제 과음해서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솔직한 그 친구인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 처녀는 바쁘면은 이렇게 시간이 되면 오전에도 듣고 안 되면 저녁에도 듣고 어쨌든 간에 빠지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거의 합격한다고 봐야 돼요. 그죠? 하여간 제가 얘기하는 소리는 다 들릴 거예요. 그죠? 다 듣고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 여기를 닫아요. 그리고 눈을 감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다 선생님이 여기다 뭐 하나 잘못 쓰면 바로 지적을 해요. 못 참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아니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거 합격은 해야 된다며요. 그쵸? 아니 뭐 올해 꼭 떨어져야 돼요? 박 과장하고 합의가 그거예요? 올해 꼭 떨어지는 걸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자, 이천여가 3억짜리 집을 사는데 돈이 현금 1억밖에 없어가지고 농협에서 2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농협은 여기다 융자 해줬으니까 뭐를 설정하겠어요? 네, 저당권을 설정을 하겠죠. 이렇게. 그럴 때 여기 이천여하고 농협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1차 시장이라고 그래요. 1차 시장. 자, 근데 농협은 이 저당권이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도 유동성 문제가 걸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유동화 중개기관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을 유동화할 때 중개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할을 주택금융공사가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동화 중개기관에다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넘기겠죠. 예, 그러면 얘네는 사들인 저당권이 있죠. 이걸 가지고 하나의 집합,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 만기별, 금액별, 기타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품으로. 이렇게. 만약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대부 비율이 70%라고 했을 때 비율은 똑같더라도 금액은 틀릴 수 있죠. 지역마다 가치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애끼리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기초로 해서 여기 있는 만약에 투자자가 삼성생명이 있다면 얘네한테 이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택저당증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네? 요걸 이제 발매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사들이려고 그러면 요 증권이 수익증권이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수익률 있죠. 이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있죠. 이거보단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유동화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국채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채보다는 좀 작아도 국채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야지 투자자들이 이걸 살 거 아니에요. 국채 정도의 수익률밖에 안 주면 그냥 국채를 사지. 뭐하러 이걸 사겠어요? 번거롭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래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가로 1번에 나오는 것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저당 수익률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단가로 1번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저당 유동화의 전제라고 그랬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성생명은요. 농협하고 직접 거래해서 저당권을 사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직접 살 수 있다 없다? 얘하고 직접 거래해서 얘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살 수 있어요. 직접 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세종시 지점이라고 그러면 얘네가 거래가 이거 농협 한 지점하고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하고 거래할 거라고요. 그죠? 거래하는데 만약에 이천여가 조기 성환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후 관리를 여기서 직접 다 해야 돼요. 직거래 했으니까. 그러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관리 비용의 부담도 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창구를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얘가 시중의 모든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을 사들여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걸 기초로 증권 발행하니까 얘는 얘하고만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가 있죠. 대신에 수수료는 줘야겠죠. 그러니까 직접 샀을 때보다는 수익률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단가로 2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당담보증권을 구입할 때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경우보다는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유동화 중개기관하고요. 여기 있는 삼성생명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있죠. 이게 2차 시장이에요. 이게 요즘 이거를 물어봐요. 구분할 수 있느냐.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의 역할이 있죠. 네. 1차 시장은 금융기관하고 차입자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1차 시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거래가 될 때 그냥 빌려주진 않잖아요. 뭐를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대출을 해주면 이게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가 저당권의 발행시장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이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저당권이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시장이 몇 차 시장?
네, 1차 시장이에요. 1차 시장. 그러면 2차 시장은요. 이 차 대출 기간, 이 유동화 중개 기간하고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몇 차 시장이다. 2차 시장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로는 상품을 그거를 판매하고 있죠. 네, 근데 얘네가 직접 판매는 못 하고요. 시중은행하고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보금자리라는 상품을 시중에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조달하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해서 얻는 수익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장이에요. 어떻게 공급해주냐면 이 저당권을 유통을 시켜서 저당권을 판매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몇 차 시장에 1차 시장에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2차 시장이라고 그래요. 출제자들이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2차 시장이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면 틀리잖아요. 1차 시장이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라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걸 바꿔서 최근에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역할을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차 시장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시장이 있다? 2차 시장.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농협 있죠? 농협은 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 있죠. 대출해주고 이 저당권을 얘네가 갖고 있던 게 수익은 더 좋아요. 이자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양도하면은 이게 판매 수수료밖에 못 받아요. 관리 수수료밖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이쪽으로 넘길 때 얻는 이익이 있겠죠. 네, 어떤 게 있겠어요? 넘기면 얘는 채권이잖아요. 넘기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도 이 돈은 어떻게 빌려줬겠어요? 고객이 맡긴 예금으로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주로 보면 줘야 되는데 이거 장기 대출해 줬으면 유동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매각하면 현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 위험은 낮춰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BIS 비율은 높일 수 있죠. 자기자본 비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위에 거 요거 두 가지가 시험에 한 번씩 나온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그것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밑에 가면은 265페이지 중간 박스 밑에 보면 저당 유동화의 효과라고 돼 있죠. 거기 가면은 이제 금융기관의 내용이 나오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주택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해서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강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맨 상단에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해서 안전한 자산인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본서에 다 있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책을 많이 읽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아니 이거 조금 있으면 요약집 나온대요. 요약집. 네? 요약집 나오면 기본서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공법 교수님 얘기 들어봤더니 기본서하고 요약집하고 병용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개사 서적 중에서 요약집이 나면 가장 먼저 버림받는 애 중에 하나가 공법 기본서예요. 안에 내용이 바뀐 게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책은 그래도 조금 얇은 편인데 웬만한 학원에 가면은 걔네가 뭐 냄비 받침대로 쓰인다든가 뭐 이런 정설이 있어요. 이게 집에다 두고 다니니까 그냥. 요약집이 나오더라도 기본서는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요약집하고 같이 하더라도 한쪽으로 몰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보는 게 두 개로 나눠 있으면 안 되고 한쪽으로 몰아야지 걔를 반복해서 봐야지 그 내용이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본서에 적은 거를 요약집으로 옮기든지 거기 있는 내용을 일로 옮기든지 간에 한쪽으로 통일할 때까지는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 분철하거나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이게 무겁다고 이걸 또 분철을 해갖고 또 쪼개서 갖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 8개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참.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에 대한 것 정도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저당시장의 구조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저당담보증권에 대한 종류 또는 그 저당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와 있죠. 예, 저당담보증권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별표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참고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 있죠. 부동산을 유동화한다는 게 뭐겠어요? 고가의 자산인 부동산을 현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현금화하는 제도가 3가지가 있어요. 이게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고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있어요. 그 중에 요거 둘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회사 제도하고 뭐하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당의 유동화 제도. 이거.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는 잘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저당담보증권의 개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저당담보증권이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택 저당 증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시장에서 보면은 거기 단가로 이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자들은 저당담보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한 창구를 통해서 거래하니까. 그 다음에 저당담보증권은 지급이 보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발행기관이 유동화 중개기관이 주택금융공사잖아요. 얘가 발행하는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신용등급이 제일 높아요. 트리플 A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왜 공신력이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2차 시장은 여기서 증권 팔아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신용도가 떨어지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이 증권의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요구 수익률을 높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조달해서 공급을 해주면 여기도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동화가 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공신력 제고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를 설립을 한 거예요. 주택금융공사를. 그래서 설립 자본금이 2조인데 전액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출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행하는 모든 얘네가 지급보증을 주로 많이 해요. 그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역할을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가 이제 주택연금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이제 주택연금을 받고 싶으면은 은행에 가서 연금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얘를 방문해갖고 상담해야 돼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얘네가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그걸 자기 거래할 수 있는 은행에다 제시하면 은행에서 연금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사망하면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융자가 받아간 돈보다도 부동산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그 모자르잖아요. 모자란 부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주택금융공사가 대납해 주는 거예요. 모자란 부분은. 남는 거는 상속인에게 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모자란 건 어디에다 청구하면 되니까. 그렇죠.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행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얘의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267페이지 상단에 가면 근거가 되는 모조당이 있죠. 고정이자율이라도 저당담보증권은 변동 또는 가변이자율로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가 여기서 이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근거가 되는 거는 이 저당권이잖아요. 여기서는 고정금리로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져와서 여기서 이 증권을 발행할 때 제시하는 수익률은 가변이자율로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개의 저당을 여러 개로 쪼개서도 발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담보증권의 발행 있잖아요. 발행자는 얘는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협은. 얘 1차 대출 기간인데 농협은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얘도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할 수 있는데 얘는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발행이 안 되고 여기에 지급 보증을 받아서는 발행할 수 있어요. 얘도. 그리고 얘 발행할 수 있고. 그리고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걔네가 뭐냐면 주택금융공사는 얘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발행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보시면 돼요. SPC라고 해서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라고 해서 특수 목적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직접 발행하지 않고 얘를 설립을 해서 얘를 통해서 발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여기서 사들인 저당권에 기초해서 원리금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원리금 중에서 얘한테 권리 일부를 양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 중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는 뭐를 설립을 해서 SPC를 설립해서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라고 있죠. 별표하는 거예요. 별표. 그래서 별표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 들어오시면 돼요.